민주주의의 전진 1933년 2월 10일 이번에는 19세기 민주주의 사상의 성장을 살펴보기로 하자. 18세기 후반에 아주 주목할 만한 저서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으로 경제학 전문 서적이라 할 수 있다. 애덤 스미스는 그 당시의 대부분의 논리가 종교적 논리에 휩쓸려 매우 혼란한 상태에 있는 것을 과학적 탐구 정신으로 경제 속에 작용하는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려고 했다. 애덤 스미스는 이 복잡한 작용이 어떤 일정한 자연 법칙에 따라 행해지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 법칙은 완전한 자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것이 앞에서도 잠깐 비쳤듯이 레세 페르 정책의 기원이었다. 그의 저서는 당시 프랑스에 싹이 들여든 민주주의의 새로운 사상과는 연관관계가 없으나 그가 인간 또는 국민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에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시도한 것은 모든 문제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던 낡은 사고를 변화시키게 된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렸으며 19세기 영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에게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새로운 과학으로 등장한 경제학은 교수나 소수의 지식인들의 전매품이었다. 그러나 미국 및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이념은 계속 퍼져나가 압박당하고 착취당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감동과 해방을 안겨주었다. 두 선은 모두가 자유와 평등은 만인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외쳤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지난 날의 종교에 의하면 죄와 불행은 인간의 원죄로 인한 숙명인 것처럼 되어 있고 종교는 이 세상의 가난을 아름다운 것이라 사고하게끔 유도하고 강요하게 하는 느낌이 있다. 종교의 약속과 보수는 모두 내세에 관한 것으로 우리는 체념하고 운명에 순종하도록 설교당한다.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이나 은혜를 베푸는 것은 권장했으나 가난의 근본이 되는 제도를 없애는 일은 상상도 못했다. 자유와 평등의 이념은 교회와 사회의 권위주의적인 사고에 대립하는 것이기도 했다. 민주주의는 원래 만인이 모든 면에서 평등하다고 규정지은 것은 아니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은 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사람들은 육체적, 도덕적, 지능적 차이가 당연히 있으며 성장 과정이나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에 따라서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환경과 기회를 부여한다면 서로 간의 차이가 이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관한 한 그것은 인간이 실제에 있어 불평등함을 용인했고 단지 인간이 평등한 정치적 사회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다만 이 이론에서 하나의 명백한 귀결은 각자가 의회에 보내는 대표자를 선출할 때 반드시 한 표를 던질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투표권은 정치적 권력의 상징이며 만약에 만인이 한 표를 갖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정치적 권력에 대하여 한계의 평등한 배당을 받는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되었다. 19세기의 민주주의의 주요한 쟁점은 선거권을 확장시키는 데 있었다. 여성들은 오랫동안 투표권이 없었다. 특히 영국의 여성들은 맹렬하게 참정권 운동을 벌였고 그 외 나라의 여성들도 자기의 권리를 용감히 주장해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남녀 모두에게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사람들은 투표권은 있었지만 여전히 특별히 돌아오는 혜택은 없었다. 그것은 줄임배를 채워주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국정에 대해 들것만한 권력도 없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권력의 소유자란 백성들의 굶주림을 믿기로 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패거리들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투표를 통한 정치적인 권력은 경제력이 동반되지 않는 한 그림의 뜻과 같은 것이다. 초기에 민주주의가 품었던 평등은 선거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창한 꿈은 끝내 환멸로 그치고 말았다. 프랑스 혁명은 19세기 전반부에 걸쳐 민주주의 사상을 파급시킨 모체였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혁명 사상만은 고수되어 국왕이나 전제정치에 대해 반발하는 민주주의 사상의 뿌리가 내리게 된다. 그러나 이 사상은 공업화 이전의 상태에 기초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산업의 발달은 구질서를 뿌리째 뒤엎어버렸다. 그런데 19세기의 급진주의자나 민주주의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오직 물질적인 면으로만 보았기에 민주주의의 이상에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산업혁명의 변화를 무시했다. 그러나 물질적인 면은 아무래도 무시 못할 그 어떤 힘을 띠고 있는 법이다. 사람들이 낡은 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관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그들은 눈을 감고 보기를 거부하여 낡은 것이 설령 나쁘다 해도 그것을 지속시키려고 애쓴다.
보수주의의 힘이란 이렇게 강한 법이다. 자기 사상이 대단히 진보적이라고 자부하는 급진주의자마저 낡을 대로 낡은 봉건적 관념에 매달려 새로운 변혁을 외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진보가 완만하여 객관적인 현실 상태와 사람들의 관념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생겨 혁명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이른다 해도 놀라울 것은 없다. 초기의 민주주의자는 말할 필요도 없이 합리주의의 입장을 취했다. 그들의 사상,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요청은 도그마적인 종교나 신학과는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신학적인 도그마의 근거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과학과 손을 잡았다. 사람들은 이제 성서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흔해 빠진 책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 이 성서 비판은 고등 비판이라 일컬어졌다. 비평가들은 성서가 서로 다른 시대의 서로 다른 몇 사람에 의한 기록의 수집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예수는 하나의 종교를 창립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러한 비판에 의해 재래신앙의 대부분이 그 뿌리부터 흔들렸다. 과학과 민주주의로 인해 낡은 종교의 기초가 흔들리자 그 대신에 철학을 확립하려는 시도가 행해졌다. 이는 프랑스의 철학자 오기스트 꽁트에 의해 시도되었고 그는 낡은 신학이나 도그마적 종교는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역시 종교는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믿었다. 그래서 그는 인간성의 종교를 제창하여 이것을 실정주의라고 불렀다. 이것은 사랑과 질서와 진보를 기초로 한 것으로 거기에는 초자연적인 요소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단지 과학의 기초를 두는 것이었다. 19세기의 거의 모든 시대 사상을 받쳐주고 있던 인류의 진보 관념이 그것을 배후에서 지탱시켜주고 있었다. 콩트의 학설을 믿은 것은 소수의 지식인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그가 유럽 사상에 준 일반적인 영향력은 실로 큰 것이었다. 그는 인간의 사회와 문화를 취급하는 사회학이라는 학문의 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다. 콩트와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영국의 철학자이며 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콩트의 학설 및 그의 사회학상의 여러 관념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애덤 스미스의 학설을 중심으로 전개된 정치 경제학의 영국 학파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신경제 사상이라는 일종의 사회주의적 원칙을 도입했다. 그는 특히 공리주의자로 세상에 알려졌는데 공리주의자는 그보다 조금 이전에 영국에서 비롯되어 미래에 의해 한층 발전된 사상이다. 그 명칭이 뜻하는 것과 같이 중심사상은 공리성 혹은 유용성에 있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것이 공리주의자의 근본 원리였고 이것이 선악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유일한 기준이 되었다. 행복을 정진하는 비례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이 결정되었고 사회는 응당 이 관점에서 조직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 견해는 만인을 위한 평등한 권리에 관한 초기의 민주주의 교의와 꼭 같은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당연히 소수자의 희생 내지는 불행을 요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하여 다수자의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되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개인의 자유에 관한 민주주의 사상의 강력한 옹호자였다. 그는 자유론이라는 작은 책자를 썼는데 이것은 도그마적 종교나 전제정치와는 서로 용납되지 않는다. 이것은 철학자 곧 진리 탐구자의 태도였다. 나는 19세기를 일관해온 이념의 발자취를 더듬어 사상계의 이정표로 삼기 위해 두 서너 명의 중요한 사상가 이름을 들었다. 그런데 이들뿐만 아니라 초기의 민주주의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지식계급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점차 그것은 지식계급의 범위를 넘어서 다른 일반인에게 번져갔다. 19세기 흐름에 따라 새로운 운동, 즉 노동자 계급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들 운동은 그 시대의 지배적인 민주주의 사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또한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했다. 일부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민주주의와 서로 관계되는 것으로 보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들이 보아온 바와 같이 민주주의자들은 자유와 평등과 행복에 관한 만인평등의 권리의식에 충만해 있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그들은 행복을 단순히 기본적 권리로 삼는 것만으로는 행복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먼저 육체적인 복지가 필요했다. 굶주림의 고통을 받는 자가 나는 행복하다 따위의 말을 짓거릴 수 있겠는가의 생각이 미쳤다. 사회주의의 길은 이렇게 하여 열렸다. 19세기 전반에 종속당한 민족이 독립을 위해 싸우는 곳이면 어디서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손을 잡았다.
이탈리아의 마치니는 이런 종류의 민주주의적 애국자의 전형적인 인물이었다. 19세기 말에 들어와 민족주의는 이전의 민주주의적인 성격을 잃고 그 전보다 더 공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것이 되어 국가는 만인이 예배해야 할 신으로 절대시되었다. 영국의 사업가들은 새로운 산업의 지도자였다. 그들은 고도의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인민에게 상당한 자유를 주는 것이 장사를 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만은 깨달았다. 이것이 노동자의 생활 조건을 향상시키고 그들에게 다소나마 자유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환상을 심어주어 그들을 더욱 작업에 열중하도록 하는 이점을 주었다. 보통교육 역시 산업상의 능률을 올리기 위한 필요 조건이었다. 사업가와 산업가는 그들의 필요에 의해 인민에게 이러한 사상을 심어주는데 점잖게 동의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에는 영국과 서유럽의 대중 사이에 이들을 위한 교육이 급속히 보급되었다.